맵리지어스는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분산 병렬 컴퓨팅에서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로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맵과 리지어스라는 함수 기반으로 구성됩니다. 이 맵리지어스는 구글이 수집한 문서와 로그 등 방대한 데이터들을 분석하기 위해 2004년에 발표한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이며, 방대한 입력 데이터를 분할하여 여러 머신들이 분산 처리한 맵 함수 단계와 이를 다시 하나의 결과로 합치는 리지어스 함수 단계로 나뉩니다. 맵리지어스를 이용한 데이터 수 세기 처리 과정이 이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파일이 입력되면 그 파일을 라인 단위로 분할하고 이를 문장과 공백으로 분할 및 정리하고 그 개수를 맵 함수로 확인합니다. 이후 맵 함수에서 데이터별로 분배 및 재정렬하여 리지어스 함수의 입력 데이터로 전달한 후 이 단어 목록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합을 계산하여 출력하는 것입니다. 맵리지어스의 장점과 특징은 단순해서 사용이 편리하고 확장이 용이하며 특정 데이터 모델이나 스키마, 지리 언어에 의존적이지 않아 비정형 데이터 분석에 용이합니다. 그러나 단점은 복잡한 연산 처리가 쉽지 않고 기존의 DBMS가 제공하는 스키마, 지리 언어, 인덱스 등의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맵 단계가 끝나야 리지어스 단계를 시작할 수 있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능이 떨어집니다. 반면 저장 구조가 독립적이라 데이터 복제 시 데이터 내구성이 좋습니다. 머클트리는 블록체인에서 블록의 바디에 포함된 모든 거래 정보를 특정 크기 단위별로 암호화 기법을 적용하여 이를 여러 단계를 걸쳐 해시값을 만들고 이 해시값들이 트리 형태로 구성됩니다. 이 머클트리의 고안자는 1979년 랄프 머클의 이름을 따와 머클트리라고 부릅니다. 이 머클트리의 최상위에 위치한 해시값을 머클트리 루트라고 하며, 기존의 이진 트리 구조가 부모 노드에서 자식 노드로 향하는 구조였다면 머클트리는 자식 노드에서 부모 노드로 상향하는 구조입니다. 머클트리 루트를 생성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바일 엣지 컴퓨팅은 5G 이동통신 또는 LTE망에서 기지국과 가까운 거리에 서버 등을 구축하여 데이터 수집 현장에서 바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컴퓨팅 기술로, 이 기술을 이용하면 이동통신 기지국과 근거리의 데이터 처리와 저장을 위한 서버 등 컴퓨팅 시스템을 구축하여 데이터 전송 거리를 단축하고 초고속과 초저지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며, 동의어는 멀티 액세스 엣지 컴퓨팅입니다. 이 기술은 통신망의 종단 장치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바로 처리하고 연산한 결과를 적용하므로 통신 지연 시간이 짧고 보안적인 측면에서 우수하고 초대용량 데이터의 저장과 처리도 효율적이며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함께 5G 이동통신의 핵심 기술입니다. 무엇보다 5G망에서 이 기술을 적용하면 단말과 모바일 엣지 컴퓨팅 서버 간 통신 지연 시간을 수 밀리초 단위로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 공장, 스마트 그리드, 커넥티드 카 등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기를 제어하는 데 즉각성이 필요하면서 보안성이 중요한 서비스에 유용합니다. 이 모바일 엣지 컴퓨팅은 다양한 형태의 접속망에 접속된 기기가 전송한 방대한 데이터를 이동통신사의 중앙 서버에 집중시키지 않고 분산시킴으로써 데이터 가부와 해소와 민감 데이터를 엣지 서버에서 저장 및 처리하고 민감하지 않은 정보만을 중앙 서버로 전송하는 것으로 보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은 주행 중에 수집한 대용량의 영상 센서 정보를 근거리에 있는 MEC 서버에 전송하고 수집한 정보를 처리하여 판단한 결과를 바로 반영해 실시간으로 주행할 수 있으며, 로봇 두뇌에 해당하는 핵심 기능을 MEC 서버에 배치한 방식으로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 비용과 소비 전력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엣지 컴퓨팅 방식이 IoT 기기 자체 또는 주변에서 데이터를 분산 처리를 하기 때문에 중앙 데이터 센터에 데이터를 전달한 후 분석 결과를 기다리는 처리 시간을 줄임으로써 운영 비용의 절감 효과가 발생됩니다. 한 예로 자율주행차는 차량에 부착된 센서에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한 후 엣지 컴퓨팅 서버에 접속하면 네트워크 지연이나 데이터 전송 우려 없이 주변 도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중앙 서버의 데이터 센터까지 전송되는 시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IoT 기기가 다양해지고 전송되는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면서 중앙 데이터 센터에서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은 역부족이기 때문에 이를 엣지 컴퓨팅을 통해 해결하고 데이터가 수집된 현장에서 곧바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연산 결과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신사는 MEC의 데이터 처리 즉각성을 바탕으로 초고속, 초저지연, 초대용량 특성을 가진 5G와 결합하여 5G 기반 MEC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스마트 공장 등의 초저지연 성능과 보안성이 필요한 기업에게 시스템을 구축해주고 이용 계약에 따라 요금을 받는 등의 형태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통사는 5G MEC 기반 자율주행 클라우드 로봇, 확장현실 콘텐츠, 스마트 팩토리 등
등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으며 이를 다양한 B2B 서비스에 적용한다면 5G 성공 지표로 여겨지는 B2B 산업 확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엣지 컴퓨팅 도입을 추진한 기업이 업종을 가리지 않고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제조설비나 자동차, 기지국 등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현장에서 저장 및 분석하고 즉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내에서도 이동통신사에서 5G 기반 모바일 엣지 컴퓨팅 분야 개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 광대형 무선 서비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민간 광대형 무선 서비스는 미국이 군사용으로 사용하던 주파수 대역을 상업용으로 개방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주파수 활용 서비스로 3.5GHz 대역의 150MHz 폭의 혁신 주파수 공유 기술에 접목하여 상업용으로 개방한 주파수 활용 서비스입니다. 이 대역은 150MHz 폭의 주파수를 기존 이용자, 우선 접속, 일반 허가 접속으로 구분해 이용합니다. 기존 이용자는 군사위성 등 서비스 우선권을 부여받는 이용자로 접속 권한이 가장 높고 우선 접속은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면허권을 획득해서 기존 이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대역에 대해 배타적으로 활용하는 이용자이며 일반 허가 접속은 와이파이와 같은 비면허 대역으로 기존 이용자와 우선 접속권이 활용하고 남은 대역에 누구나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5GHz 대역에서 시간적 또는 공간적으로 미사용 채널을 지능형 기술로 파악하여 면허권자 또는 비면허 이용자가 사용하도록 전파 자원을 실시간 할당합니다. 이런 모든 주파수 현황은 주파수 접속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며 3.5GHz 대역에서 비어있는 주파수가 없도록 파악하여 필요로 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지능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합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주파수 접속 시스템 사업자로 구글, 소니, 컴캐스트 등을 선정하였고 이들은 주파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사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후 2020년 7월에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우선 접속의 70MHz 폭을 배타적으로 활용할 권한을 주는 주파수 경매를 진행하였고 버라이즌, AT&T 등이 각축전을 벌였으나 버라이즌이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밀리미터파와 밀리미터파 대역은 주파수가 30에서 300GHz에 해당하는 주파수 대역을 의미합니다. 주파수는 대역이 낮을수록 장애물을 피해 멀리 뻗어나가는 성질인 회절성이 우수하고 높아질수록 직진성이 우수하지만 전파 손실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통신 주파수는 저대역부터 개발되기 시작하여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높은 대역을 개발하기 시작하였고 밀리미터파까지 활용하는 방향으로 기술이 발전하였습니다. 이전까지 밀리미터파는 레이더, 위성통신 등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었으며 2G는 800MHz 대역, 3G는 2.1GHz 대역, 4G LTE에서는 2.6GHz 대역을 각각 활용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5G 주파수 경매에서 3.5GHz 대역의 총 280MHz 폭, 28GHz 대역, 2400MHz 폭을 SK텔레콤, KT, LG우플러스에 할당하였습니다. 1GHz 대역은 전파가 1초에 10억 번 진동하는 것을 표시하는 단위이며 밀리미터파는 전기신호 진동으로 생성되는 파장의 크기가 1mm에서 1cm로 작고 짧아 얻게 된 명칭이며 주로 전자회로 등을 작게 만들 때 사용합니다. 주된 특징은 직진성이 강하면서 짧은 거리에서의 통신이 초저지연으로 가능하면서 높은 데이터 전송률을 보이면서 회절성이 부족하여 현재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인구 밀집 지역 등에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이나 물 때문에 전파가 약해진 현상이 있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거리가 짧습니다. 때문에 그동안 방송통신 분야에서 많이 쓰이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며 200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가 71에서 76GHz와 81에서 86GHz 대역을 고정형 점대전 통신에 쓰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두 대역의 주파수폭 5GHz를 이용해 1기가급 이상 데이터 전송 속도를 구현하는 기술이 확립되었기 때문이며 덕분에 2에서 5km 사이를 연결하는 무선 인터넷 중계망, 4G 이동통신 중계망, CCTV망 등에 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현재 밀리미터파는 방송통신 중계망, 차량 충돌 방지용 레이더 등에도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이러한 밀리미터파의 광대역 폭을 이용한 초대용량, 초저지연 데이터 전송에 적합한 실시간 홀로그램, 스마트 공장 서비스 등에서 새로운 기회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반독점법은 특정 기업의 시장 독점을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법으로 1890년에 미국에서 제정된 셔먼법이 근대 반독점법의 효시입니다. 이후 1914년 반독점법 구성 요건을 구체화한 클레이턴법에서 가격 차별, 끼워 팔기 계약, 배타 거래, 합병, 이사 겸직 등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두기 시작하였으며 새롭게 생겨나는 불공정 상거래 관행에 대해서는 준사법 성격의 독립행정기구인 연방거래위원회에서 대처합니다. 셔먼법은 19세기 중반 미국에서 철강, 철도, 석유 업계에서 독점으로 인한 폐해가 만연해지면서 등장하였으며 존 D 록펠러가 세운 스탠더드 오일이나 코넬리어스 벤더빌트의 철도에서 독점 문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스탠더드 오일
점유율은 1890년 기준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이 89%나 기록하였으며, 이를 시장 지배력을 이용하여 진로 방해, 가격 인하 등으로 경쟁사의 비도덕적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있었고, 결국 스탠더드 오일은 1911년에 반독점법이 적용되면서 34개의 독립회사로 해체되었습니다. IT 업계에서는 MSA의 사례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97년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자사 OS 윈도우에 웹브라우저 익스플로러를 포함시키면서 미국 국무부는 소프트웨어 끼워 팔기라며 마이크로소프트를 고발하였습니다. 이후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으로 이어졌고, 1심은 이를 받아들여 마이크로소프트를 2개의 회사로 분할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당시 마이크로소프트는 본사를 캐나다로 옮길 것을 고려하는 등 배수진을 치며 대응하였고, 결국 항소법원에서 회사를 분할 명령 기각을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구글, 페이스북 등 인터넷 기업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며, 이들 거대 IT 기업은 M&A와 앱마켓 등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경쟁을 제한해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등 경쟁 업체를 인수하였고, 구글 역시 안드로이드 플레이 스토어 및 온라인 광고 시장 독점 및 논란이 되었습니다. 방사선 가속기는 적외선에서 X선까지 다양한 빛을 이용하여 다양한 물체 구조와 현상을 관찰하는 연구장치로 전자를 총으로 쏘아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켜 이를 방사광으로 미세 입자 구조와 현상을 관찰하는 대형 연구장치이며 빛 공장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장치는 광속으로 가속된 전자빔이 원형 궤도를 따라 회전하면서 그 진로가 바뀔 때 매우 강력한 빛을 만들어 이를 이용해 원자와 분자분 광학, 표면과 계면 연구, X선 회절과 산란 연구, 단백질 결정 구조 분석, 광화학 반응 등의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연구자는 방사광 가속기로 원하는 특정 파장의 빛을 분광해서 금속 및 반도체 등 다양한 물체의 내부 구조뿐만 아니라 성분까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방사광 가속기는 1세대부터 2020년 기준 4세대까지 발전하였고, 2020년 기준 한국에는 3세대, 4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한 대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3세대 가속기에서 만들어낸 X선 세기는 햇빛의 100억 배이며 4세대는 그보다 1억 배 강한 백경배에 이릅니다.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더 작은 세기를 밝게 볼 수 있으며, 4세대 방사광 가속기는 살아있는 물질의 분자 구조의 움직임을 1천조분의 1초 단위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는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가 겹쳐 물이 생성된 찰나의 순간이나 식물이 잎에서 일어나는 광합성 과정을 확인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방사광 가속기는 산업 분야에서는 실제 방사광 가속기를 활용하여 다양한 성과를 얻었으며, 광통신 반도체 소자 불량률을 70%에서 10%로 개선하는 데도 쓰였습니다. 추가로 LNG 선박을 사용하는 국산 철판이 영하 160도에서 깨진 원인을 규명하면서 수입 철판을 국산 철판으로 대체하는 것에도 기여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4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보유하였으며, 현재 신약, 반도체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 즉 소부장 등의 산업 분야와 기초 및 원천 연구를 동시에 지원한다는 목표로 2020년에 4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추가로 구축하였습니다. 방사광 가속기 유치를 위한 지역 간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결국에는 충북 청주에 유치되었습니다. 부가통신사 서비스 안정화 법령은 부가통신사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기술 조치와 수단을 법으로 규정하고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입니다. 이른바 넷플릭스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법령의 적용 대상은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의 데이터 트래픽량이 국내 총 트래픽의 1% 이상인 주요 부가통신 사업자입니다.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곳은 대표적으로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5개의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이러한 대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매년 관련 데이터를 평가해 적용 대상을 결정합니다. 해당 부가통신사는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를 위해 트래픽의 과도한 집중, 기술 오류 방지를 위한 조치를 기본으로 해야 하며, 서버 용량, 원활한 인터넷 연결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통신사와 협의를 진행하여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통신사에 미리 통지하여야 합니다. 해당 법은 국민 생활에 미친 영향이 큰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첫 번째입니다. 이는 유튜브, 이메일, 메신저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비스 안정화법은 글로벌 콘텐츠 제공 사업자를 국내 통신사와 망이용 대가를 협상으로 유도하는 효과를 노렸습니다. 때문에 글로벌 CP가 안정화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내 통신사와 협의하여 의무를 부담하고 국내 통신사가 망이용
이용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부분 대역폭은 3GPP의 5G NR에서 셀 하나의 전체 채널 대역폭 중에 전체나 일부가 연속된 주파수를 사용하여 단말기별로 설정한 한순간의 특정한 대역폭입니다. 이는 충수신하는 데이터 양에 따라 부분 대역폭을 여러 개로 설정하여 사용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3GPP 5G NR에서 셀 하나에서 사용하는 최대 채널 대역폭이 410MHz부터 7.125GHz 대역까지는 100MHz이고 24.25GHz부터 52.6GHz 대역은 400MHz입니다. LTE의 최대 채널 대역폭인 20MHz에 비해 5배에서 20배 더 넓어 단말의 최고 속도와 체감 데이터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단말 데이터 속도가 항상 빨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지국의 무선 주파수와 기저 대역 신호를 처리하는 관점에서는 넓은 대역폭 사용은 모두 유효 전력 소모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5G 단말이 항상 넓은 대역을 사용하여 송수신해야 한다면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즉 단말기가 송수신할 데이터의 양이 많은 경우는 전체 채널 대역폭 범위 내에서 넓은 대역폭을 사용하고 적은 경우에는 좁은 대역폭을 사용함으로써 단말기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5G NR에서는 각 단말마다 하향 링크와 상향 링크의 각각 최대 부분 대역폭을 4개로 설정하고 각 부분 대역폭은 셀 채널 대역폭보다 작거나 같은 연속된 주파수로 구성되고 NR에서는 NR에서 사용하는 여러 개의 부음반파 간격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지국의 스케줄러에서는 각 단말마다 사용하는 그 순간의 부분 대역폭을 고려하여 주파수 자원을 할당하므로 해당 부분 대역폭만을 사용하여 단말과 기지국 간의 데이터를 송수신합니다. 부음반파 간격은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에서 인접한 부음반파 간 일정한 크기를 가지는 주파수 간격으로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에서는 주파수에서 겹치는 다수의 부음반파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이때 각 부음반파는 주파수 영역에서 첫 번째 부음반파를 기준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배치됩니다. 이때 일정한 간격을 부음반파 간격이라고 합니다. 이 부음반파 간격은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전송에서 매우 중요한 설계값이 됩니다. 특히 주파수 영역에서 부음반파 간격은 시간 영역의 OFDM 심벌 구간의 역수가 됩니다. 즉 부음반파 간격과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심벌의 길이는 서로 반비례합니다. 다음은 분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군집 분류입니다. 군집 분류는 데이터를 서로 유사한 정도에 따라 군집으로 분류하는 작업으로 동일한 군집에 속하는 데이터 간의 유사도가 그렇지 않은 데이터 간의 유사도보다 평균적으로 높도록 군집을 구성합니다. 유사도는 데이터 값을 여러 개의 군집으로 나누었을 때 그 군집 간의 거리 등을 이용하는 데이터의 유사한 값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를 좌표상의 점으로 표현하고 그 점들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유클리드 거리를 이용하여 유사도를 판단할 수 있으며 그 밖에도 유사도 측정 방법으로는 데이터를 군집 분류하고 군집 사이의 각도를 구하는 코사인 유사도와 군집을 비교하여 -1과 +1 사이의 값으로 관계를 표기하는 상관계수 등이 있습니다. 군집 분류는 기계학습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유사 데이터의 분할을 통하여 데이터의 유용한 지식을 추출하는 데 활용됩니다. 대표적인 군집 분류 방법으로는 계층적 군집 분류와 K-평균 군집 분류가 있습니다. 계층적 군집 분류는 모든 객체가 하나의 군집에 포함되는 경우부터 객체 하나하나가 각각의 군집으로 구성하는 경우까지 단계적으로 군집을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상향식 방법과 하향식 방법이 있습니다. K-평균 군집 분류는 사용자가 군집의 개수 K를 미리 결정하는 방법으로 초기화 상태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군집 분류는 통신, 의료, 생물학, 경영학, 마케팅, 검색 엔진 등 수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신 시스템에서는 단말 장치와 기지국 간 사이의 거리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로 근접한 단말 장치들을 군집으로 분류하고 제어하는 기술로 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말이 고밀집된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주파수 및 자원을 할당하는 기술로 사용되고 있으며 의료 분야에서는 의료 영상 데이터 군집 분류를 통한 질병 분류 기술, 유전자 발현 정보 분석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단 분류입니다. 집단 분류는 특성값이 동일한 데이터를 특성에 따라 묶어 분류하는 작업으로 데이터 내의 각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며 집단의 데이터 수, 총합, 평균값, 중앙값, 표준 편차 등의 집계 명령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집단 분류가 여러 특성 요소를 갖는 데이터들을 분석하여 공통 특성 요소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류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며 이를 통해 데이터 집단 간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의 사원 데이터베이스에서 남자, 여자로 명확한 특성에 따라 구분하고 주식을 집단으로 분류하여 여자 사원의 수 혹은 남자 사원의 나이 평균, 여자 사원의 나이 평균 등을 집계하여 출력하는 작업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집단 분류와
군집 분류의 차이는 집단 분류는 데이터를 특성값이 동일한 데이터로 분류하는 것이고 군집 분류는 특성값이 유사한 데이터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데이터가 동일하느냐 아니면 비슷하느냐에 따라서 분류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산 파일 시스템은 클라이언트가 서버상에 저장된 데이터를 마치 자신에게 저장되어 있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수많은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기술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핵심 기술로서 다수의 사용자가 원격으로 데이터를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데이터의 저장과 관리만을 수행하지 않고 하드웨어 장애에 유연하게 대처하여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적절한 병렬 처리를 통해 서비스가 요구하는 성능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물리적으로 다른 위치에 있는 여러 컴퓨터의 자료를 분산 저장하여 마치 로컬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동작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의 가용성이 향상되고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다른 위치에 중복하여 저장함으로써 디스크의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단일 서버 환경에서보다 상대적으로 쉽게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스템 노드들 간 연결을 보호해야 하며 노드들 간의 데이터를 전송할 때 데이터가 손실되거나 누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클라이언트 노드에서 동시에 동일 데이터로 접근하거나 전송을 요청할 경우 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산 파일 시스템은 아래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은 분산 데이터 처리입니다. 분산 데이터 처리는 네트워크로 연결한 다수의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를 입출력, 조작, 제어 등 데이터 처리 기능 일부 또는 전부를 분산하여 병렬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분산 데이터 처리는 다수의 컴퓨터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사용자가 여러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를 한 대의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된 것처럼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입니다. 분산 처리는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프로세싱 자원, 메모리 자원 등을 공유하여 운영체제나 대규모 응용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것과 같이 포괄적인 컴퓨팅 처리 방식을 말합니다. 한편 분산 데이터 처리는 하둡과 같은 빅데이터 플랫폼이나 오라클과 같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분산하여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분산 데이터 처리로는 데이터 분산 병렬 처리 기법인 맵리듀스가 있으며 맵리듀스를 구현한 하둡이 빅데이터 처리에 주로 사용됩니다. 분산 데이터 처리는 중앙 집중식 데이터 처리에 대비하여 분산 처리를 통해 빠른 데이터 처리 속도, 효율적인 컴퓨팅 자원 활용, 데이터 손실에 대비한 장애 허용성이 크나 보안 및 통신 관리가 복잡하고 네트워크 리소스가 많이 필요합니다. 분산 식별자는 분산 원전 기술 또는 그 밖의 다른 분산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하여 분산된 저장소에 등록함으로써 서버와 같은 등록기관이 필요하지 않은 전역 구유 식별자로 하나의 분산 식별자는 정확히 하나의 분산 식별자 객체 기술자와 연결됩니다. 쉽게 말해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구축한 전자신분증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듯 필요한 상황에만 블록체인 지갑에서 분산 식별자를 제출해 신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기존 방식과 비교하면 신원 확인 과정에서 개개인이 자기 정보의 완전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특징이며 분산 ID 또는 탈중앙화 신원 확인이라고도 합니다. 인터넷 환경에서 신원 정보를 증명하려면 이를 인증해주는 신뢰할 수 있는 제3기관이 필요한데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공인인증서가 대표적입니다. 해당 인증서를 소유하고 인증서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면 비대면 상태에서도 본인임을 입증하는 전자서명 역할을 합니다. 다만 이 같은 방식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3기관이 관리한다는 한계가 있으며 외부 해킹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이와 함께 사물 인터넷 대중화로 데이터 활용과 프라이버시 이슈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계정을 활용한 간편 로그인 활성화로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 범위가 확대되는 문제가 대두되기도 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인정보 통제권을 개인에게 돌려주자는 주장이 늘었습니다. 분산 식별자는 개인정보를 제3기관의 중앙 서버가 아니라 개인 스마트폰, 태블릿 등 개인 기기에 분산시켜서 관리하며 위변조 또한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상에는 해당 정보의 진위 여부만 기록합니다. 국내에서는 SKT를 필두로 이동통신 3사가 분산 식별자 도입에 적극적이며 휴대폰 인증 기반으로 공인증서 없이 전자선거로부터 재증명 발급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월드와이드 앱 컨소시엄의 검증 가능한 주장 작업반에서는 사용자가 자신의 디지털 신원에 대한 통제와 소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검증 가능한 크리덴셜 데이터 모델 1.0 및 분산 식별자 1.0 표준을 개발하였습니다. 사용자가 자기 신원의 소유권을 갖는다는 분산 신원 관리 시스템의 특성을 명확히 표현하기 위해 분산형 신원을 자기 주권적 신원 또는 탈중앙화 신원이라고도 합니다. DID는 신원에 붙인 이름표로 엄밀한 의미에서 신원과 구별하여 써야
써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구분 없이 혼용하며 DID는 특정 실체에 대한 식별자로 그 실체에 대한 설명은 DID 문서에 표현합니다. DID 문서는 신원 주체와 관련한 정보와 이 정보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에서는 DID의 공개키 집합, 인증 프로토콜 집합, 해당 개체와 통신 또는 상호작용할 수 있는 서비스 종점의 집합 등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소유자는 자신의 DID를 포함한 대학 졸업장을 발급자인 대학에 요청하여 받은 후에 이 졸업장을 검증자인 회사에 제출하면 DID를 스스로 관리하므로 소유자는 졸업장에 불필요하거나 자신이 원하지 않는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DID는 더 복잡한 형태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이트가 25세 이상이고 A은행에 1000만원 이상의 예금 보유를 가입 조건으로 할 때 소유자는 발급자에게 블록체인에 등록한 자신의 DID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소유 증명을 수행한 후 자신이 25세 이상임을 증명하는 크리덴셜을 이 DID의 명의로 발급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은행에 자신이 1000만원 이상의 예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크리덴셜을 동일한 DID에 발급하도록 요청하는데 이때 이 소유자는 이 두 크리덴셜을 검증자에게 제시하고 검증자는 이 크리덴셜을 검증하고 블록체인상의 소유자 DID를 검증함으로써 DID 소유자가 웹사이트의 가입 요건에 충족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산원장 기술은 분산원장을 생성, 운영 및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로 분산 네트워크 참여자가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거래 정보를 검증하고 합의 원장을 통해 검증하고 합의한 원장을 공동으로 분산 및 관리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중앙 관리자나 중앙 데이터 저장소가 없으며 데이터 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분산 네트워크 내 모든 참여자가 거래 정보를 합의 알고리즘에 따라 서로 복제하여 공유합니다. 때문에 이 거래 정보는 분산 관리하기 때문에 위조에 대한 방지가 가능합니다. 분산 원장 기술을 구현한 대표적인 예가 블록체인입니다. 추가로 블록체인과 달리 그물처럼 거래를 연결하는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 분산 원장 기술 등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가지치기를 통해 하나의 블록 연결만 허용하는 반면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 분산 원장 기술은 네트워크 참여자들로부터 발생하는 이벤트 연기를 동시에 허용합니다. 다음은 분산 응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분산 응용은 분산 원장 시스템에서 수행되는 탈중앙화된 응용 프로그램으로 사용자와 제공자 간의 상호작용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주로 금융, 보험, 소셜 네트워크, 게임, 도박, 협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분산 원장에서 분산 응용은 일반적으로 분산 원장이 기록된 특정 스마트 계약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사용자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일반적으로 분산 응용은 웹 어플리케이션과 같이 사용자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블록체인 상에 존재하는 스마트 계약을 실행시켜 업무를 수행하며 스마트 계약은 상태 변수를 가지며 계약의 실행을 통해 그 값이 변경됩니다. 이와 같이 스마트 계약, 프로그램 코드 및 상태 변수가 블록체인 상에 저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코드 크기와 데이터 크기가 제한됩니다. 분산 응용은 분산 원장 직업과 같은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HTML로 구성할 경우 이를 디웹 브라우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산 원장 오라클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분산 원장 시스템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산 원장 시스템 내부로 가져오는 서비스로 분산 원장 내 데이터를 갱신하기 위해 분산 원장 시스템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위변조 없이 안전하게 참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스마트 계약은 특정 조건이 만족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분산 원장 상의 프로그램으로 스마트 계약 내용에 따라서 계약 실행을 위한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분산 원장 시스템 외부의 데이터를 참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분산 원장 내의 데이터는 합의 알고리즘으로 검증되고 변경이 극도로 제한되지만 분산 원장 시스템 외부의 데이터는 그렇지 않아 위변조된 데이터가 스마트 계약 실행에 첨부되는 경우 분산 원장 데이터의 무결성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설계된 서비스를 분산 원장 오라클 서비스 또는 DLT 오라클 서비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뢰할 수 있는 단일 정보 원천에 의존하면 분산 원장 기술이 추구하는 탈중앙 분권화라는 목표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오라클 문제라고 하며 오라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산 원장 시스템에서 공공의 데이터 원천을 사용하는 분산 원장 오라클을 이용한 합의 방식 등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체인링크가 대표적인 오라클 서비스 업체입니다. 예를 들어 프로
프로야구 경기에서 A팀과 B팀의 경기의 내기를 걸고 결과에 따라 이긴 쪽에 돈을 건 사람들에게 건 돈을 분배해주는 스마트 계약이 있으면 경기가 끝난 후에 A팀이 이겼는지 B팀이 이겼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이 정보를 외부에서 제공해주는 것이 분산원정 오라클 서비스입니다. 단일 원천에서 정보를 확인할 경우 이 정보를 제공자와 이변조할 수 있으므로 여러 원천에서 정보를 수집하거나 투표를 통해 결과가 결정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변조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건을 명확히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비가 온다는 조건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지고 일부 지역이 맑은 경우 이를 비가 온 것으로 볼 것인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렇게 판단이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AI 시스템의 활용 기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오라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자와의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방법, 수집된 값의 중간값을 사용하는 방법 등이 제시되기도 하였으며 분산원전 기술의 철학과는 상반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중간자료에 두어 데이터를 제공받는 방법도 사용됩니다.